한국 고전 베스트 30 최척전 조위환. 이 작품은 광해군 13년 윤 2월에 조위환이란 문인이 지었다. 그 창작 동기를 보면 작자가 60세 되던 광해군 13년에 전라도 남원 주포에서 지내고 있을 때 이 작품의 남자 주인공이 되는 최척이 찾아와서 자기의 기구하였던 운명을 얘기하며 없어지지 않기 위해 글로 기록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강을 서술했다는 것을 작품의 끝에다 밝혀놓았다. 우리는 이 작품과 같은 얘기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유몽인의 어유야담의 홍도전이란 이름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과 같은 실화가 임진왜란 때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또한 그와 같은 실화를 소재로 하여 쓴 창작으로 인정해야 하겠다. 왜냐하면 홍도전과 최척전을 비교해보면 홍도전은 짤막한 설화인데 대하여 최척전은 장편 소설이기 때문이다. 작자인 조이환은 명종 13년에 나서 인조 27년 91세로 죽은 문인으로서 참판 나언의 증손자로 태어났다. 잘의 지세라 했고 호는 현곡, 소옹이라 했다. 그의 나이 43세 되는 선조 34년에 늦게야 사마시를 거쳐 광해군 원년 51세 되는 해 진광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 수찬을 지내다가 광해군 5년에 일어난 개축 옥사 때 파직을 당했다. 그러나 인조 반정으로 사성이 되고 인조 5년에 일어난 정묘 호란 때에는 관군과 의병을 거느리고 싸웠다. 그 후 직제학을 거쳐 공조 참판에 이르렀다. 작자는 당대의 명패가요 광해군의 어지러운 정사를 풍자하는 유민탄이란 가사작품도 지었다고 하나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작자는 천성으로 타고난 효자요 형제간의 우애가 지극했다고 한다. 모부인의 병환이 위독했을 때 약에 쓸 똥과 오줌의 맛을 보고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모부인의 입에 넣었다고 한다. 또 형제와 같이 잔치하기를 좋아하고 잔치가 끝나고도 차마 떨어지기를 아쉬워했다고 한다. 벼슬은 공조 참판에 그치고 말았으나 항상 천하를 널리 돌아보고자 했고 세상 일에는 뜻을 두지 않았으며 벼슬을 그만두고는 당대의 시인인 석주 권필과 친히 지냈다고 하니 같은 소설 작가로서 의기가 상통했으리라. 최척전에 대하여 이 작품은 임진왜란 때 있었던 실화를 소설화하였는데 실화의 서술이라 할 수 있는 홍도전과 비교해보면 첫째, 남녀 주인공들의 성명이 다르다. 홍도전에서는 남자 주인공의 성이 정생인데 대하여 이 작품에서는 이름을 밝힌 최척으로 되어 있고 여자 주인공은 홍도전이 홍도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이 작품에서는 이호경으로 되어 있다. 둘째, 플롯에 있어서는 홍도전은 이 작품의 경계 정도로 짤막하고 이 작품에는 홍도전에 없는 많은 플롯으로 결구되어 있어서 작품의 우열로 보아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작품은 우리 고전 문학에서 남윤전과 함께 드물게 임진왜란을 소재로 한 포로 문학의 성격을 띠고 있는 희귀한 소설이다. 임진왜란에 당하여 아내 이씨는 포로로 되어 일본으로 끌려갔으나 남장을 한 이씨를 남자로 한 외인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같이 사랑하며 상선에다 태우고 장사하러 안남의 항구에 정박하게 된다. 한편 피난 중 가족을 잃은 남편 최척은 우리나라에 출전했던 명군을 따라 중국으로 들어가 살며 친구의 상선을 타고 안남에 갔다가 외선에 타고 있었던 아내와 눈물겨운 상봉을 한다. 이렇게 하여 해우한 최척 부부는 중국으로 돌아와 살다가 남편이 만주에서 일어난 청나라를 치기 위하여 명군에 증발되어 만주로 출전하면서 아내와 다시 눈물의 작별을 한다. 명군이 패배하고 포로가 된 최척은 수용소에서 뜻밖에도 명나라의 구원병으로 출전했다가 포로가 된 고국에서 난 아들을 만나 부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감시병의 호의로 수용소를 탈출하여 부자가 고국으로 돌아오다가 최척이 등창이 나서 죽게 되었을 때 그를 고쳐준 의원이 임진왜란 때 조선에 출전했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 중국에서 낳은 아들의 며느리 부친이었다는 것으로 밝혀진다. 한편 중국에 남아 살고 있는 아내 이 씨는 명군의 패배 소식을 듣고 천신만고 끝에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줄거리로 이와 같은 실화는 동서고금에도 없는 신기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해우가 거듭되고 기적이 되풀이되는 파란만장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전쟁으로 인하여 부부가 헤어졌다가 이역만리에서 해우하고 아내가 위기에 빠져 자살하려고 할 때마다 부처님이 나타나 죽지 말라고 격려하는데
이 모든 구원이 부처님의 가호에 의함이었다고 작자가 작품의 끝에다 언급해 놓은 것으로 보아 그 창작 의도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호는 실화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는 홍도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여자 주인공 이씨가 남원에 있는 만복사에 가서 아들 낳기를 발언하여 아들을 낳았고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가 상선을 타고 다니면서도 항상 연부를 하였던 것을 보면 이 작품은 불교의 영험 사상을 표현해본 불교 소설의 주제를 띠고 있다고 하겠다. 최척전. 전라도 남원 땅에 한 소년이 있었으니 이름은 최척이요 자는 백승이라 했다. 최척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서문 밖 만복사 동쪽에서 아버지와 외로이 살고 있었다. 최척은 나이가 어렸지만 생각이 깊고 마음은 한없이 착했으며 벗과 차기기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다. 소년의 아버지는 일찍부터 이런 충고를 했다. 네가 공부를 즐겨하지 않는다며 커서 무례한 밖에 더 되겠느냐. 도대체 너는 어떤 인물을 본받고자 하느냐. 지금 한창 난리가 일어나 고을마다 장정을 널리 뽑고 있다는 걸 너도 들어 알게다. 그런데 너는 오직 놀기에만 힘쓰니 어찌 그 늙은 애비를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책을 마련해 줄 터인즉 선비를 찾아가 배우도록 하려무나. 비록 과거 급제하여 명성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쟁터에는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저 성남에 정상사란 선비가 있다. 그와는 소시적부터 친구여서 잘 아는 사이다. 그는 면학에 힘써 문장이 능하니 초학자를 가르침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네가 찾아가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도록 해라. 최척은 당일로 정상사를 찾아갔다. 그는 간곡히 가르침을 청했다. 그래서 정상사는 끝내 거절을 못하고 문화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가 공부를 시작한 지도 몇 달이 지났다. 이미 학문은 크게 진전을 보았다. 동네 사람들은 소년의 총명함을 칭찬해 마지 않았다. 최척이 글을 배울 때면 한 소녀가 숨어들어 글 읽는 소리를 몰래 엿듣곤 했다. 나이는 17, 8쯤 됐을까. 새카만 윤기 어린 머리를 가진 그림같이 아름다운 소녀였다. 어느 날이었다. 정상사가 식사를 하느라고 글방을 비워 최척 혼자서 글을 읽고 있었다. 갑자기 창틈으로 조그만 쪽지가 들어왔다. 최척은 이상히 여겨 그것을 주워서 펴보았다. 그 쪽지에는 시경에 있는 포유매의 마지막 장이 쓰여 있었다. 그는 이 글을 읽자 마음이 마냥 들떴다.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 언제 밤이 오려나 몹시 기다려졌다. 그러다가 공부하는 사람이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쏟아서는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기도 했다. 그럴수록 마음이 달아올랐다. 최척은 공부를 다하고 글방을 나섰다. 문 밖에 지켜 서 있던 푸른 옷을 입은 계집아이가 뒤를 따라오며 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했다. 최척은 계집아이를 보자 쪽지 생각이 났다. 그가 집으로 가는 길에 자세히 물으니 계집아이가 대답했다. 저는 이 낭자의 시녀인 춘생이라 하옵니다. 낭자께서 저를 보내시며 낭군님에게 청하여 화답의 시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하시었사와요. 최척은 이 계집아이가 의심쩍어 물었다. 너는 정가의 사람이 아니냐? 어째서 이 낭자라고 하느냐? 저희 낭자께서는 원래 서울 숭례문 밖 청파동에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이신 이경신 어른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심씨 홀로 딸을 데리고 살고 있답니다. 이름은 오경이라 하옵는데 오늘나 창 너머로 실을 던져준 사람이 바로 저의 낭자이옵니다. 지난해 난리를 피해 강화에서 배를 타고 나주로 피난 나왔습니다. 올 가을에 거기서 다시 여기 정시댁으로 옮겨왔답니다. 그것은 한 관연한 딸을 두었기 때문이랍니다. 표영 되시는 정상사에게 혼사를 부탁하기 위해서였사옵니다. 최척은 아버지를 뵙고 청혼을 해보도록 간청했다. 아버지는 말했다. 그들은 화족이니까 반드시 부자가 아니면 혼인하려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집은 비난해서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최척은 몸이 달아 제3 아버지를 졸라댔다. 마침내 아버지는 말했다. 네가 굳이 원한다면 내 한번 청혼을 해보긴 하겠다만 성패는 하늘에 달렸느니라. 이튿날이었다. 최공은 정상사를 찾아가 아들의 혼사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정상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표매가 와 있긴 있다네. 그 딸은 재색과 행실이 아주 뛰어나 내가 신랑감을 널리 구하고 있는 중일세. 자네 아들의 재주가 뛰어나고 또한 준수하니 신랑감으로는 적합하다고 생각되나 집안이 가난한 것이 한일세 그려.
그러나 한번 누이와 상의에 가부간에 알려줌세. 최공이 돌아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최척은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정상사는 최공을 보낸 다음 안으로 들어가 심씨와 상의했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제가 집을 버리고 피난을 나와 외롭고 위태로워도 위탁한 곳이 없잖아요. 다만 딸 하나밖에 없으니 부잣집으로 출가시키기를 원해요. 가난한 집의 아들은 비록 그 마음이 아무리 어제이다 하더라도 원치 않아요. 그날 밤이었다. 오경은 어머니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 최척의 말을 할까 망설이며 눈치를 살폈다. 오경이 눈물을 흘리니 어머니가 알고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나 나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려무나 했다. 오경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붉혔으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다. 어머님이 사익감을 고르시는데 부잣집만 바라고 있으니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님의 그 뜻은 저인들 어찌 모르겠어요. 부잣집인데다 사익감이 어제다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러나 생활은 부유하더라도 남편이 변변치 못한다면 그 넉넉한 살림을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이 아니옵니다. 저는 집안이 부자라 하더라도 남편 될 사람이 어제지 못하다 하오면 그런 집으로는 시집을 가지 않겠어요. 너 그게 무슨 당돌한 소리냐? 당돌한 말이 아니었고 제 의견을 말했을 뿐이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척이라는 사람이 아저씨 댁에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품이 충후하고 성실하여 단연코 경박한 탕자는 아닌가 합니다. 그런 분을 남편으로 섬긴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어요. 더구나 가난한 것은 선비로서 떳떳한 길이 아니옵니까? 저는 원래부터 불의의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는 것은 원치 아니합니다. 부디 그 댁으로 혼사를 정해 주시어요. 이런 말은 처녀로서 드릴 말씀이 아닌 줄 아옵니다만 혼사는 일생에 있어 가장 중대한 일이었기에 감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씀드리옵니다. 만일 부잣집으로 출가를 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어제지 못하여 일생을 그르친다면 어찌할 것이옵니까? 이것은 깨진 병을 다시 원상대로 할 수 없으니 물들인 실을 다시 희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옵니다. 제 아무리 가슴 아파한들 또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옵니다. 더구나 이 몸은 남의 집에 얹혀 있사오며 거기다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적병이 이웃고을까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다급한 시기에 정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장모를 잘 받들어 모시겠어요?